자, 첫 번째 액티비티라는 것부터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액티비티는 여러분들이 헬로 월드를 만들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것의 정확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 액티비티가 가장 핵심되는 개념이고 잘 알아야 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안드로이드는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를 구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불러요.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기반 구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안드로이드의 구성 요소가 1번 액티비티, 2번 서비스, 3번 컨텐트 프로바이더, 4번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5번 인텐트, 6번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컴포넌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컴포넌트라고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부품처럼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기계 장치나 어떤 것 보면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그 부품은 다른 부품으로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도 부품처럼 조합을 해서 어떤 일들을 꾸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컴포넌트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액티비티가 뭐냐 하면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의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띄우면 화면이 등장하죠. 그 화면이 뭐냐 하면 화면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면이 액티비티다. 화면 하나가 하나의 액티비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거의 같습니다. 예를 한번 보죠. 자, 액티비티 예제예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뭔가 하면 첫 번째 화면, 이게 첫 번째 화면, 이게 두 번째 화면, 이걸 세 번째 화면이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화면에서는 지역을 입력을 받죠. 여기 시카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를 입력을 받고 이 프로그램 뭘 하는가 하면 레스토랑 리뷰를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의 종류는 뭐냐 아무거나 다 한다 하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딱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레스토랑 리스트가 쭉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 리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 뭐 하나를 이렇게 또 선택하면 화면이 이렇게 또 바뀌죠.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대한 자세한 위치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화면이 나옵니다. 레스토랑의 사진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화면이고 첫 번째가 하나의 화면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화면이죠. 이것도 하나의 화면이에요. 그럼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화면 하나가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액티비티고 이것도 하나의 액티비티고 이것도 하나의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3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화면을 보여줄 액티비티 하나 만들고 두 번째 화면을 보여줄 액티비티를 만들고 세 번째 화면을 만들 액티비티를 각각 만들어서 이 액티비티가 왔다 갔다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액티비티 오브젝트겠죠? 오브젝트가 세 가지 종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화면이 있다 그러면 세 가지 종류의 액티비티가 있다 이런 말과 동일해요. 그럼 다시 그러한 화면에 보이는 걸 나타내는 액티비티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는가 하면 GPS에서 이제 지도를 막 보여주는데 어, 뭐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뒤에서 지도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막 가지고 와야 되겠죠.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즉 애플리케이션이 보이지 않는 일꾼이다 그랬는데 화면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를 막 해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 시세를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이 얼마 이상 되면 내한테 알려주게 하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러면 주식 시세를 뒤에서 계속 가지고 오다가
그 상황이 되면 내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끄고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 위치에 가면 내한테 다 왔다라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검사해서 현재 위치와 내가 목적지를 비교하는 어떤 코드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가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뭐냐 하면 이 앱이 여러분들 앱의 보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소록이 있어요. 주소록이 있는데 어떤 앱이 A라는 앱을 설치했더니 이 주소록을 딱 읽어 가지고 어딘가로 싹 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떤 B라는 앱이 이번에는 B라는 앱이 파일을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파일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앱이 이 파일을 갖다가 읽어가지고 어딘가로 딱 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은 자기가 만든 것만 볼 수 있지 다른 앱이 만든 그 데이터는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걸 샌드박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앱이 만든 어떤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앱이 절대 볼 수 없도록 막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앱을 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앱들은 각각의 앱들은 그 앱에서만 접근하면 돼요. 대부분의 파일들은. 그런데 주소록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같이 봐야 되는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소록 데이터는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공유를 못하게 하는 게 기본 철칙이에요. 철저하게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공유를 하고 싶을 때는 이 파일을 공유하겠다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하면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걸 이용해서 공유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공유고 컨텐트 프로바이더고 네 번째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앱이 A라는 앱이 있고 B, C, D가 있어요. B, C, D가 있어요. 그러면 이 A가 B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B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요. 혹은 B가 C와 D, A에게 전체 프로그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메시지를 A에서 B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메시지를 보내는 건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인텐트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인텐트라는 객체, 이걸 편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겠죠. 편지 역할을 하는 인텐트 객체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요. 인텐트라는 걸 만들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편지를 보내면 이 각각의 앱들은 내부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편지를 받는 녀석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A, B, C, D가 앱입니다. 앱. 그럼 요 편지를 받는 요런 녀석들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면 편지는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방송한다는 거죠. 브로드캐스팅을 하면 뭘 브로드캐스팅 합니까? 인텐트를 브로드캐스팅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각각의 앱에 무엇인가 하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예요. 각각의 앱들은 그 특정한 편지를 받을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만들어서 걔가 편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를 받는 그런 구성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텐트는 방금 설명을 했죠.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어떤 오브젝트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간이 되면 알람같이 특정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면 어떤 특정 어떤 조건에 맞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의 구성 요소이고 안드로이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차근차근 한 개씩 만들어 나간다.
이런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종류는 foreground 애플리케이션. 이건 뭔가 하면 화면에 보이지 않을 때는 사실상 일시중지되고 화면에 보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 게임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거라든지 SMS 문자 메시지가 오면 자동으로 응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다고 해봅시다. 걔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런 일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어떤 서비스 같은 게 있고, 그다음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면서 처리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야 되겠죠. 그럼 보내면 그걸 받아야 되니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SMS가 날라오면 걔를 브로드캐스팅해요.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누가 이 메시지를 처리하는가 하면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이런 메시지 해당하는 메시지를 처리해요. 그런데 어떤 앱은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앱들이 있죠. 그런 걸 이제 intermittent appli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상호작용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작업은 백그라운드로 동작해요. 예를 들어 노래 플레이하는 것. 노래는 대부분 화면 필요 없죠. 이어폰 꽂고 노래를 들으면 되는데 가끔 뭐 해야 돼요? 노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곡해가지고 내가 시작하라라고 해야 되니까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젯이 있는데 위젯은 배경 화면에다가 특정한 어떤 날씨라든지 뭐 할 일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뭐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놓는 걸 우리가 위젯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앱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은 종류가 이제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가 화면을 구성하는 화면 하나가 하나의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액티비티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할 때 액티비티가 거의 뭐 한 반 가까이 된다고 봐도 돼요. 액티비티를 만들고 그 안에 꾸미고 하는 것들, 동작을 거기다 어떤 동작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코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반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액티비티의 역할이나 기능이 중요하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결국 화면에 보이는 걸 가지고 뭔가를 동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동작하는 코드는 많지 않고 일부분이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요소인, 그러한 컴포넌트인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액티비티는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럼 화면은 어떻게 이제 구성되느냐 하면 이 화면 구성은 뷰라는 것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해요. 그리고 이 뷰라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뭐 예를 들어 보면 화면을 어떻게 꾸며야 된다. 전체 화면의 구성을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레이아웃 안에 레이블이라는 그 글자를 말해요. 글자라든지 혹은 또 다른 텍스트들, 그 다음에 입력을 위한 버튼이나 폼, 또 화면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뷰에 막 꾸며져요. 우리가 예제에서 봤듯이 이렇게 버튼도 있고 뭐 텍스트 창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띄우면 각가지 구성 요소들이 화면에 구성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텍스트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뷰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버튼이다 그러면 버튼도 뷰로부터 계승을 받아서 버튼 클래스들이 이렇게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전부 다 뷰 오브젝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뷰는 어떻게 구성돼요? 뷰 안에 또 뷰가 있게 구성된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계층적
트리 형태로 이제 구성되니까 계층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뷰들이 액티비티를 꾸미는 유저 화면 구성의 요소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화면을 꾸미는 이 뷰들을 디자인하고 만들 때 그냥 코드로 다 만들면 코드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리소스의 도움을 받아서 리소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뷰들을 정의하거나 만들거나 할 때 많은 리소스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의 PC 애플리케이션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막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른가 하면 여러분들 안드로이드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프로그램은 화면에 있으면 아이콘을 터치하면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보통은 종료가 잘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구글 맵을 보다가 뭐 네이버 웹 브라우저를 띄워서 네이버를 보다가 혹은 또 지도를 그 내비게이션 켜다가 전화하다가 뭐 이렇게 하지 구글 맵을 보다가 웹 프로그램 종료하고 전화를 걸고 전화 거는 프로그램 종료하고 다시 네이버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작은 하되 끝내는 게 잘 없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그 시작이 되었다가 나중에 종료하는 전 과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라이프 사이클,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PC에서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시작을 하죠. 종료 어떻게 합니까? 여기 화면에 여기 있는 끝에 X 버튼을 딱 눌러서 종료를 하죠. 그래서 시작과 종료를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종료가 시작과 종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는 시작은 하는데 종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계속 어떤 앱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실행할 수 있습니까? 메모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막 동시에 실행할 수는 있겠지만 PC하고 좀 다른 것이 PC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게 한 화면에서 화면이 크니까 한 화면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떠서 막 돌아가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화면이 굉장히 작죠. 작아서 거기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한 화면에 작은 화면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보이게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스마트폰에 두 개의 앱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잘 있나요? 요즘은 갤럭시 폴드가 나와서 갤럭시 폴드는 화면이 크니까 혹은 갤럭시 탭 같이 태블릿 같은 것들은 화면이 크니까 두 개나 세 개의 앱을 띄우는 걸 최신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가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우는 것을 당연시하죠. 그렇게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도가 딱 떨어지는 거죠. 제일 반응을 잘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앱에서. 화면에 보이고 있는 그 앱이 가장 중요하고 동작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앱들은 어떤 앱이 시작되고 종료되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가 하면 start, stop, suspend, resume 이런 어떤 그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특정한 그런 코드가 불리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은 PC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죠. 일단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이 PC하고 다른 명시적으로 시작은 하나 명시적으로 종료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화면에 보이는 것은 지금 그 어떤 이벤트를 받아서 잘 처리하는 동작을 수행해야 하나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액티비티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액티비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뷰들로 이렇게 다양한 뷰들로 여기서 보면 텍스트 글자가 나와 있고 또 맵도 보이고 이미지도 보이고 버튼도 있고 해서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지죠. 이 화면은 이러한 레이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면의 구성 요소들은 리소스로 이걸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가지 정보인데 애플리케이션의 정보, 즉 우리가 이런 걸 메타 정보라 그래요. 이런 정보를 기록하는 특수한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이 manifes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manifest가 이 안드로이드 앱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컴포넌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시스템에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에 알려줘야 되는 그러한 구성 요소들을 기록하고 있는 특수한 파일이 있는데 XML로 되어 있어요. 이 특수한 파일을 manifest라고 부르고 이 manifest에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컴포넌트 중에 중요한 게 액티비티니까 액티비티 이런 게 있겠죠. 그 외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이런 네 가지가 안드로이드의 중요한 컴포넌트입니다. 그러한 컴포넌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을 설치하면 이 핸드폰은 어떠한 권한이 필요하다 이런 걸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특정한 권한을 요구한다는 건데 도대체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manifest 파일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 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메시지는 어떤 형태로 보낸다 얘기했는가 하면 intent라는 편지 형식의 내용을 만들어서 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intent가 어떠한 컴포넌트가 어떠한 인텐트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manifest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는 이런 액티비티들이 manifest 파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여러 가지 뷰들로 화면을 구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화면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뷰들에 대한 정의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리소스에 기술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이 뷰에 이제 클릭을 하거나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그 이벤트를 받아서 해당하는 동작이 실행되는 것이 안드로이드 앱의 기본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죠. 이건 아까 전에 전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앱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액티비티가 이렇게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그 앱에서 이 첫 번째 화면에서 두 번째 화면으로 가고 세 번째 화면으로 간다는 건 1번 액티비티에서 2번 액티비티, 3번 액티비티로 이렇게 넘나드는 거죠. 그러면 이 액티비티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죠? 그 네이버를 딱 띄워요. 네이버를 띄워가지고 버튼을 클릭했더니 화면에 지도 프로그램이 딱 떠요. 그죠? 그 지도를 클릭했더니 그 지도에 있는 병원을 클릭했더니 병원에 대한 명세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세 개의 화면이 하나의 앱의 구성 요소인가요? 아니면 요거는 네이버 앱이고 요것은 구글 맵이고 서로 다른 앱에서 왔다 갔다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여러분 명시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한 앱에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앱이 이 세 개의 앱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졌는지 혹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화면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뜨고 있는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작업을 원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식당을 예매하는 것이다. 예약하는 것이다. 그러면 식당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보고 그게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결국 식당을 예약하는 그 행위가 중요하지 식당에
검색하는 것, 식당 검색하는 것, 지도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식당에 대한 평판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앱에 만들어져 있는지, 두 개의 앱에 만들어졌는지, 세 개의 앱에 만들어져 있는지 관심 있습니까? 그런 건 관심이 없죠. 단지 식당을 예약한다는 그 행위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이 사용자 경험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은 이 액티비티가 첫 번째 떴던 액티비티와 두 번째 떴던 액티비티가 서로 다른 앱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 액티비티 하나가 하나의 온전한 독립된 형태로 동작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가 온전한 독립된 형태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요소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컴포넌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액티비티는 컴포넌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액티비티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면 apk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보면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이름이 있고 뭐뭐.apk라는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이 apk는 뭘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zip으로 압축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는 어떤 코드가 있어요? dex 파일. 이 dex 파일이 뭡니까? 달빅 버추얼 머신에서 동작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컴파일된 리소스,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매니페스트도 사실 리소스이기 때문에 컴파일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더하기 뭐 이미지라든지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압축되어서 apk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드로이드에 설치를 하면 이 apk 파일에 들어있는 이 dex 파일이 뭘로? 타겟 머신으로 컴파일이 돼요. 그죠? 그래서 기계어 코드로 바뀐다 그랬죠. 이걸 실행하는 게 art라 그랬어요. 그죠? art 런타임에서 이 기계어 코드를 즉각 타겟 머신으로 바뀌었으니까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할 필요 없이 타겟 머신용 기계 코드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달빅 버추얼 머신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옛날 구성 요소인데 이게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앱의 동작을 이해하는 것은 무방해요. 관계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하면 하나의 앱이 이제 각각이 설치가 됐죠. 그러면서 그 앱을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이 앱이 한 개의 프로세스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프로세스하고 thread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배우는 과목이 운영체제라는 과목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프로세스하고 thread는 이미 예전에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리눅스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독립된 주소 공간을 가져요. 독립된 주소 공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메모리에 떠 있죠. 메모리에 떠 있고 이게 A라는 프로그램이고 B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실행하면 메모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코드를 실행하다가 다른 프로세스의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접근하려고 하는 순간 리눅스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해당하는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액세스하려고 하는 그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합니다. 영어로는 kill이라고 불러요. 강제로 종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봐요.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해킹하기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주소록 프로그램이면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이 주소록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싹 읽어가지고 주소록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혹은 여기에 어떤 코드를 강제로 변경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상하게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스는 자기의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이 오동작할 수 있어도 다른 프로세스가 내 메모리를 조작을 해서 내가 영향을 받게는 안 해도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리눅스 운영체제, 이건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운영체제의 기본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독립된 주소 공간, 이걸
virtual address space가 virtual address space가 프로세스별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의미는 운영체제 시간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되면 배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라는 건 이런 독립된 주소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어떤 한 개의 프로세스가 병렬적으로 여러 개가 막 실행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로세스에서의 동작이라고 말하면 좀 어색하면 실행의 기본 요소는 뭔가 하면 스레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코드를 실행하죠. 그래서 자바에서 메인 함수가 들어있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각 운영체제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일단 한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주소 공간을 확보한다. 메모리를 확보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다음에 그 프로세스 내에서, 다른 말로 하면 그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내에 한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요. 스레드를 만들어서 얘가 어떤 코드를 실행하는가 하면 메인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스레드를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메인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를 실행하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한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 안에는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하나의 스레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자바 코드를 실행되면 이게 한 개의 프로세스에서 실행되죠. 메인 함수를 이제 짤 거 아니에요. 그죠? 메인 함수를 짜서 실행하면 이 자바 코드는 한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메인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 스레드예요. 그래서 이 스레드의 이름을 메인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바는 내부적으로 이제 가베지 컬렉션을 하죠. 그래서 가베지 컬렉션을 하기 위한 데몬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이 데몬 스레드는 유저가 직접 만든 건 아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있는 가베지 컬렉션하는 스레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스레드가 불필요한 메모리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요거에 대응되는 메인 스레드를 사용자가 직접 만든 스레드라 그래서 유저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바 프로그램의 종료는 유저 스레드가 다 종료가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그런 형태죠. 자, 다시 이제 여기로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특정 액티비티를 띄워요. 그 액티비티가 이제 다른 액티비티를 띄워서 화면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앱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앱의 액티비티를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네이버고 이게 구글 지도라고 맵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 화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죠. 그래서 액티비티와 액티비티를 건너뛰면서 특정한 행위, 작업을 하는 이것을 우리가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그 태스크는 여러 액티비티를 넘나들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어떤 작업인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액티비티는 하나의 앱에서 실행되는 액티비티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APK가 하나 이제 실행이 되면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면서 그 프로세스 안에는 안드로이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동작입니다. 기본 동작은 안드로이드 앱은 하나의 독립된 프로세스로 동작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앱을 보니까 이 두 번째 앱은 프로세스가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프로세스가 각각 독립된 프로세스를 두 개를 띄우고 그 독립된 프로세스 안에 컴포넌트들이 분배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분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둘의 차이와 그 다음에 이 둘의 차이는 이 프로세스 간의 차이와 1번 요것과 같은 앱 내에서의 또 다른 프로세스 차이 2번 차이는 뭐냐 하면 이 1번은 주소 공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앱이 다른 앱의 메모리를 접근하려고 한다. 메모리 접근을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가 강제 종료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각각 요것도 프로세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소 공간이 다르죠. 여기서도 요 앱이 다른 메모리를 접근하려고 한다. 그럼 이 프로세스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면 안드로이드는 하나의 앱이 다른 앱에 있는 어떤 내용을 접근하는 걸 다 막아놨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샌드박스라고 그랬는데 이 샌드박스를 어떻게 구현했는가 하면 리눅스에는 유저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저별로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죠. 유저, 그룹, others 이렇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파일이 있으면 read, write, execution, read, write, execution 이렇게 유저, 그룹, 그 다음에 others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권한을 세 가지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다가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는 앱을 설치하죠. 그러면 한 개의 앱 설치를 하죠. 설치를 하면 한 명의 유저를 만들어요. 유저를 생성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유저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 스마트폰을 동시에 여러 사람이 사용합니까? 동시에 여러 유저가 로그인해서 사용해요? 그렇지 않죠. 스마트폰은 한 사람의 유저가 단독적으로 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유저라는 개념을 써먹을 일이 없어요. 리눅스에 유저라는 개념을 제공하지만 그 유저라는 개념을 써먹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걸 어디에 써먹는가 하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앱을 한 개 설치를 하죠. 그럼 앱을 설치를 해서 그 앱을 설치를 하면 앱을 설치하는 순간 한 명의 유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설치된 앱의 소유자를 누구로 하는가 하면 새로 생성된 이 유저로 소유자를 지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은 read, write를 실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룹이나 others에 대해서는 권한 자체를 부여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앱이 설치가 되죠. 이 설치가 되면 또 새로운 유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유저가 만들어지면 이 새로운 유저는 다른 앱을 파일을 액세스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파일이죠. 이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others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샌드박스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하면 유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의 주소 공간이나 이 두 개의 프로세스 간의 주소 공간은 각각 프로세스는 주소 공간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세스 간 메모리 참조는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데 요거와 요 차이와 이 차이는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요 둘은 유저가 달라요. 유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유저가 동일하죠. 왜냐하면 같은 하나의 앱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으니까 요게 두 개의 프로세스의 유저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프로세스가 파일을 만들죠. 파일을 만들면 이 파일을 이 액티비티가 접근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액티비티가 이 파일을 접근하는 건 불가하다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유저가 다른데 others에 대해서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앱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런 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앱이 설치되고 걔가 실행될 때는 하나의 스레드에서 모든 것들이 실행되는 게 기본 동작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안드로이드 패키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러면 안드로이드 패키지를 만들면 설치를 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유저가 생성이 되고 그 유저로 소유자를 이 유저로 지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바는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지죠. 이 스레드는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스레드예요. 그래서 이 스레드를 메인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인 스레드를 봤더니 그 메인 함수,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에 보면 메인 함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메인 함수가 이미 작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함수는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작성되어 있어요. 메인 함수에 보면 메인 함수가 무한 룹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while하고 true 이런 식의 코드는 모든 GUI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윈도우즈나 맥이나 안드로이드나 리눅스의 GUI를 쓰는 리눅스를 말합니다. 그 리눅스나 아이폰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이 메인 함수에 무한룹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무한룹이니까 계속 도는 거죠. 무한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화면에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벤트라고 한다 그랬죠.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지를 운영체제가 OS가 그 해석을 한다 그랬죠. 해석을 해서 뭘 만들어요? 메시지라는 걸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프로그램마다 메시지 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메시지 큐에 넣어줍니다. 이걸 운영체제가 해줘요. 그럼 메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하나 꺼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처리하는 이 코드가 무한히 반복하는 코드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는 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걸 루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함수를 루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의미는 메인 함수가 무한 루프로 작성되어 있으면서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꺼내서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식으로 코드가 미리 작성되어 있고, 미리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손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손으로 작성해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짜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루퍼가 있는데, 이 루퍼가 있으면 얘가 이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안드로이드는 메시지 큐가 있잖아요. 그죠? 이 메시지의 운영체제가 OS가 메시지를 계속 넣어주겠죠. 그죠? 그래서 넣어주면 이게 누가 넣어주는가 하면 UI 이벤트를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시스템은 예를 들어 알람을 설정했다 그러면 특정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큐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 넣어주는 작업은 누가 하는가 하면 OS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 큐에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코드를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루퍼에서 해당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코드를 불러주는데, 그 처리하는 코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요런 컴포넌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액티비티나 혹은 이런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혹은 로컬 시스템 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군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군데 있는 것들을 불러줍니다. 그렇게 처리해요. 그리고 이런 유저가 생성하는 이제 이런 게 뭡니까? 컴포넌트들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액티비티를 만들면 이 모든 액티비티는 어디서 실행되는가 하면 하나의 스레드, 어떤 스레드예요? 이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메인 스레드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루퍼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스레드, 그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하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죠. 그 프로세스 내에 하나의 스레드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하나의 스레드 내에서 모든 액티비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퍼를 유저가 이벤트를 발생하면, UI 이벤트를 발생하면 UI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가 액티비티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루퍼가 하는 일은 UI 이벤트를 처리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루퍼를
메인 스레드라고도 하는데 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UI 스레드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 처음 실행되는 메인 스레드의 이름이 세 가지 종류예요. 그죠? 세 가지가 책을 읽다 그런 말이 나오면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병렬적으로 실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혹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는데 그런 것들은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메인 스레드가 블로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새롭게 유저가 새로운 그러한 처리를 병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새로운 코드를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실행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전체 구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스레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일단 OS를 배우거나 하면 이제 잘 이해가 될 테니까 지금 머릿속에 담아두고 또 궁금해하고 여러분 궁금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호기심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학 되면 혹은 지금 자바 코드의 스레드 부분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실행해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더욱더 실감나고 이해가 될 겁니다. 또 다르게 또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하면 APK를 그러니까 APK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각각 두 개 설치했는데 이 두 개의 프로그램 안에 액티비티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각각의 그 APK 안에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행했더니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한 개의 프로세스에서 실행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만든 작성자가 동일해야 돼요. 작성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키를 만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앱을 어디서 설치합니까?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죠.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설치해 올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앱이 누가 만든 앱인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그 암호화 키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이제 RSA 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 키를 만드는데 자세한 것은 지금 현재는 나중에 암호화 키 만든 RSA 알고리즘 이런 건 나중에 이제 그 보안 이런 데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뒤로 미루고 암호화 키를 만들면 그 키 유저마다 키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앱을 설치했을 때 그 키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리고 두 개의 앱이 같은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도록 세팅을 해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팅을 어디서 하느냐? 매니페스트 파일에 세팅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의 앱이 두 개의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도록 만들 수도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의 앱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전부 다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앱을 만든다면 대부분의 99%의 그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들은 하나의 앱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부분 그렇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언제 그렇게 만드느냐 하면 여러분 삼성이나 구글에서 삼성 폰을 사면 거기에 삼성이나 구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앱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삼성에서 만든 것들은 삼성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작성자가 누군가 하면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럼 키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의 키는 암호화 키는 같은 걸 거 아니에요. 키가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그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런 걸 그냥 그냥 공유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한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문제 안 생기게 잘 코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같은 프로세스에서 동작하게 하거나 혹은 한 개의 앱이 두 개의 프로세스 동작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테크닉을 써서 효율적으로 이 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일반 유저가 만들 때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앱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돌아가고 그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돌아가는 형식으로 코드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면을 여러 개의 화면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원하는 어떤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태스크라 부른다 그랬죠. 근데 태스크가 뭐 예를 들어 뭐 호텔을 예약하는 태스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점에서 약속 장소로 길을 찾아가는 태스크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러다가 또 이메일을 보내는 태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겠죠. 그 태스크들은 처음에 첫 번째 액티비티에서 두 번째 액티비티, 세 번째 액티비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 액티비티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그 태스크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액티비티가 탑 액티비티입니다. 이 탑이라고 붙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액티비티는 스택에 만들어져요. 요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는 루트 액티비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카운트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고 탑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액티비티라고 불러서 탑 액티비티라고 부른 겁니다. 그럼 백 버튼을 누르면 스택에서 이게 사라져요. 그 다음 그 전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또 백 버튼을 누르면 그 전 화면이 나오니까 스택의 액티비티를 태스크별로 스택의 액티비티를 쌓기 때문에 제일 위에 쌓여 있는 화면에 현재 보이는 액티비티가 탑 액티비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그 태스크를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액티비티가 루트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개의 그 화면을 이제 여러 개의 액티비티를 동시에 작업하고 있을 때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런 액티비티를 그 태스크를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이런 화면이 뭔가 하면 여러 태스크들의 루트 액티비티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스크와 액티비티의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얘기한 적 있죠.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되었다가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종료되는 전 기간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작은 명시적으로 하지만 종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앱이 이제 이런 앱이 이렇게 실행되다가 A라는 앱이 실행되다가 지도가 이렇게 딱 떴어요. 맵이 그 위에 딱 뜹니다. 그러면 A는 가려지겠죠.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 맵을 실행하려고 보니까 메모리가 부족해요. 부족하면 어떤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A를 강제로 종료시킵니다. 얘를 종료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종료되는 시점이 사용자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앱에서는 뭔가 입력을 하는 중이었어요. 텍스트에다가 막 입력하는 중이었는데 맵을 실행하다가 보니까 얘가 강제로 종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입력하고 있던 내용이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런 다음에 맵을 띄우다가 다시 백스페이스를 눌러요. 백을 하면 요 A 프로그램이 화면에 뜨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드로이드는 죽었던 이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사용자에게 이 앱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해줍니다.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 입력하고 있던 요 글자가 사라진 채 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웹 브라우저라고 해봅시다. 웹 브라우저에 URL 검색하는 창을 뭐 예를 들어 홍길동 이렇게 뭐 홍길동 BTS 할까요? 요 입력 창에 BTS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려고 하다가 지도가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전화가 타고 오면 전화 거는 프로그램이 딱 뜨잖아요. 이렇게 딱 뜨죠. 통화를 막 했어요. 통화를 하려고 보니까 메모리가 부족하네. 그래서 이 앱이 BTS 검색하려고 하는 이 웹 보는 이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화가 끊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전 프로그램에 딱 돌아가죠. 이전 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가 딱 띄워요. 그런데 BTS라는 글자가 사라진 채 딱 뜨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네 라고 눈치를 채죠. 그러면 잘 짠 프로그램은 요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앱이 죽으려고 하죠.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요게 BTS라고 했던 요 글자를 요 컴퓨터에다가 여기에 저장 장치에다가
BTS라는 글자를 딱 저장해 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딱 종료가 돼요. 그런 다음 다시 전화를 끊고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끊고 딱 돌아가면 얘가 BTS라는 글자가 딱 사라진 채 이렇게 뜨겠죠. 그런데 메모리 저장되어 있던 데서 읽어 가지고 BTS를 딱 채운 다음에 딱 띄워주면 눈치를 채겠습니까? 못 채겠습니까? 이 웹 보는 프로그램이 원래 안 죽었다가 그대로 화면에 탁 등장한 건지 종료되었다가 다시 재시작되어서 등장한 건지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어요? 못 채요? 못 채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이제 큐가 이렇게 있죠. 큐가 있고 루퍼가 있죠. 내가 이제 루퍼를 이렇게 그렇게 무한 루퍼를 딱 그리듯이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앱이 딱 죽어요. 죽으면 이 액티비티 A라는 액티비티가 딱 죽습니다. 죽으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A가 죽는다. A가 죽으려고 한다. 라고 큐에다 넣어줘요. 이걸 이제 pause 상태로 간다 이렇게 해주는데 pause나 혹은 stop 상태로 가는 경우인데 하여튼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딱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무한 루프에서 이 메시지를 딱 꺼내 가지고 A가 죽으려고 하니까 저장하라, 필요한 것을 저장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걸 저장하는가 하면 여기 창에서 BTS라고 적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UI죠. UI,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그죠? 그래서 UI 정보를 저장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장하라라는 것을 호출해줘요. 이런 죽는다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액티비티의 특정 코드를 불러주는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가 딱 뜨는 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변화에 귀 기울여서 적절히 반응해야 됩니다. 특히 불시에 종료하는 것에 대비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어떤 지도를 보는 프로그램을 딱 띄우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딱 걸리면 그 위에 이제 전화 거는 프로그램이 그 위에 이제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메모리가 부족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 뭔가를 죽여야 되는데 기존의 앱들이 많이 이렇게 메모리가 떠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은 어떤 앱을 딱 실행할 때 즉시 빨리빨리 실행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메모리에 그냥 놔두는 게 좋겠죠. 그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메모리에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메모리가 아직도 많은데 굳이 그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이제 여러 개의 앱이 이제 떠 있을 때 메모리가 부족하면 특정 앱을 골라 가지고 이 앱을 골라서 종료를 시킵니다. 종료를 시킨 다음에 메모리를 확보해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럼 또 하나를 또 찾아서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를 종료를 해야 되느냐,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종료한다는 건 다 프로세스 단위입니다. 프로세스를 종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종료하느냐 하면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프로세스를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그건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가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화면에 보이는 액티비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액티비티. 이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활성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활성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화면에 이렇게 액티비티가 보이는데 무슨 다이얼로그가 어떤 부분적으로 이렇게 뭔가 띄우는 프로그램이 딱 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터치를 하거나 어떤 액션을 하면 반응하는 게 있죠. 반응하는 액티비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불러요. 포커스라는 건 뭔가 하면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즉 화면에 터치하거나 키보드를 누르는 그런 거죠.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그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액티비티가 있겠죠. 그 액티비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액티비티가 이렇게 떠 있는데 다이얼로그가 중간에 딱 떴다고 해봐요. 다이얼로그가 딱 뜨면 터치를 하면 여기 아무리 터치해봐 얘가 반응을 안 해요. 여기는 이 다이얼로그를 없애야 반응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포커스는 이 다이얼로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는 이 다이얼로그에게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포커스를 잃어버렸죠. 포커스가 없으면서 화면에는 뭡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액티비티를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액티비티라 그래요. 그러면 이 화면에 보이는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이 서비스, 현재 실행 중인 서비스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시작된 서비스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아닌 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좀비 프로세스와 같은 것을 빈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아직 뭐 의미는 잘 모르겠죠. 그건 다 운영체제 때 배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밑으로 갈수록 낮아요. 위로 갈수록 높고, 그래서 메모리 확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5번 상태에 있는 걸 먼저 한번 없애보고 얘를 없애보고 차례대로 이렇게 없애가면서 메모리를 확보해 나갑니다. 언제까지? 새로운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필요한 메모리가 확보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활성 프로세스는 몇 개 있을까요? 화면에 현재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프로세스는 몇 개일까요? 보통 없거나 0개거나 1개 정도 되겠죠. 혹은 반투명하게 액티비티를 계속 쌓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반투명하면 뒤에 게 다 보이겠죠. 그러면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자주 본 적 있나요? 잘 없죠.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을 딱 실행하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떠 있다가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띄우면 이 내비게이션의 중간에 이렇게 지금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 정도 뜨는 이런 화면이 있죠. 요런 게 이제 요런 게 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드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프로세스는 보통 없거나 1개 정도예요. 그 다음에 시작된 서비스 프로세스는 이건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도 아주 많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죽여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이 갑자기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그게 프로세스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앱을 하나 설치하면 그 앱에 따른 유저 아이디가 유저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앱의 소유자나 권한은 이 유저와 같게 만들어지고, 이 앱을 실행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프로세스 내에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메인 스레드라고 부르고, 이 메인 스레드 혹은 루퍼라고 부르고, 이 메인 스레드에서 모든 UI 코드가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UI 스레드라고 불려요. 그래서 UI와 관계되는 모든 코드는 이 메인 스레드에서 다 실행이 돼야 됩니다.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루퍼에서 메인 함수는 이제 이렇게 루퍼로 돼 있고 Q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벤트를 막 가면 이벤트를 뭘로 합니까? 이벤트를 메시지로 바꾸죠. 그래서 메시지로 바꾼 다음에 메시지를 이렇게 Q에 넣어주죠. 그러면 루프에서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꺼내 가지고 해당하는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이 함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액티비티에 있거나, 혹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 있거나, 혹은 서비스, 컨텐트 프로바이더와 같은 여러 컴포넌트들에 있는 함수들이 여기서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대부분의 컴포넌트는 하나의 단일 스레드 내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의 스레드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경우를 보면
하나의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액티비티가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그걸 보면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다가 다른 액티비티가 이 위를 가리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액티비티는 가려지게 되죠. 가려지게 되면 이 휴대전화에서의 이 가려진 프로그램 액티비티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계속 띄우면 그게 화면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쌓이면 이런 태스크마다 이런 액티비티를 저장하는 스택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스택에 해당하는 액티비티를 어떤 액티비티였는지를 쭉 쌓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스택의 탑에 있는 액티비티가 화면에 현재 보이는 액티비티, 이게 활성이라는 건 액티브라는 뜻인데 이 액티브의 뜻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고, 포커스가 뭐라 그랬죠?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이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액티비티를 스택에 이렇게 쌓아두는데 이런 스택을 우리가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액티비티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액티비티가 만들어졌다가 종료되는 이 전 과정을 우리가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을 액티비티 자신이 수명을 조정하지 않아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자신의 수명을 조절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액티비티 스택에 쌓였다가 이 액티비티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갑자기 죽을 수 있죠. 언제 죽어요? 메모리가 부족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앱을 띄우면 한 개의 프로세스로 뜬다 그랬죠. 두 번째 앱도 띄웠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 액티비티가 3개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액티비티가 또 있습니다. 액티비티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니다. 그러면 액티비티 스택이 있다 그랬죠. 태스크마다 액티비티 스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액티비티가 딱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 스택에 그거에 해당한 이게 이제 1번 액티비티다. 그럼 1번 액티비티가 만들어져요. 생성이 되면 생성은 어떻게 합니까? new를 이용해서 힙에 생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 1번 액티비티의 스택이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화면이 이제 전환이 되어서 두 번째 화면으로 딱 넘어가면 이걸 또 생성을 하겠죠. 생성을 하면 요 액티비티가 2번이다. 그러면 2번 액티비티가 싹 쌓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지도 보는 프로그램을 딱 띄워가지고 이 화면이 여기에서 딱 뜹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3번 액티비티가 액티비티 스택에 딱 쌓여요. 그럼 이게 액티브 액티비티죠. 활성 액티비티입니다. 그런데 다시 4번 액티비티를 딱 띄우려고 보니까 메모리가 부족해요. 메모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프로세스를 메모리에서 제거했다고 합시다. 제거하면 4번을 이렇게 띄우면서 요 두 개의 액티비티가 메모리에서 제거가 되죠.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를 제거하면 이 프로세스에 내에 있던 모든 이 오브젝트들도 다 없어지죠. 프로세스가 없어지면 그 프로세스에 있는 메모리 공간이 다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은 코드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이 있죠. 그러면 객체는 다 어디에 생깁니까? 자바에서 힙에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액티비티들은 전부 다 객체예요. new로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힙에 다 생겼는데 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이 프로세스가 만들었던 코드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이 모두 메모리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액티비티 스택에 쌓여있던 요것도 제거가 되는데 액티비티 스택에 쌓인 것은 사실은 객체 자체가 아니라 어떤 액티비티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명세가 여기에 명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세 자체는 없어지지 않겠죠. 요거는 이제 운영 체제가 관리하고 있는 스택입니다. 액티비티 스택이라는 건. 그래서 이게 이제 사라져요. 그 다음에 4번 액티비티 다 일이 끝났어요. 없애고.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스택에서 이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백 버튼 눌러서 3번으로 가서 백 버튼 눌렀는데 그러면 2번이 나타나야 되죠. 2번이 나타나야 되는데 메모리에서 이 2번 액티비티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가 다 메모리에서 제거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프로세스를 다시 메모리에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다시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번 액티비티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2번 액티비티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만들 때 요게 사라지고 만드는 요 과정을 유저가 지정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운영체제가 시스템이 메모리가 부족할 때 확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은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하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누가 핸들링 합니까? 시스템이 핸들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자신의 수명을 자기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조절합니까? 운영체제가 메모리가 부족할 때 그냥 없애고 살리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액티비티들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 액티비티들의 부모는 누군가 하면 자신의 생성했던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가 이제 액티비티를 만든 프로세스를 부모 프로세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지금 2번 액티비티가 지금 액티브 액티비티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높여줘요. 우리가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배웠죠. 그러다가 2번에서 3번을 딱 띄웁니다. 그러면 3번이 여기에 딱 뜨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이게 더 높고 요거 이쪽 우선순위가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포함하고 있는 액티비티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그 액티비티를 포함하고 있는 부모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부모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의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래서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런타임, 안드로이드 우리 여기서는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런타임은 art라는 런타임이죠. 이 런타임이 부모 애플리케이션과 그 안에서 실행 중인 액티비티를 종료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죠.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메모리가 부족하면 제거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액티비티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액티비티는 이런 네 가지 상태가 있어요. 자, 네 가지 상태를 보면 활성 상태는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전면에 보이는 상태. 그래서 포커스를 가져서 뭡니까?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활성 상태, 액티브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이얼로그가 딱 뜹니다. 다른 다이얼로그가 딱 뜨면 이제 포커스를 누가 가져가는가 하면 이 다이얼로그가 포커스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배경에 있던 원래의 액티비티 있죠. 원래의 액티비티는 포커스를 잃죠. 포커스가 없어요. 근데 화면엔 보입니까? 화면엔 보이죠. 그런 상태를 포즈 상태라고 해요. 포즈 상태. 그래서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또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벤트를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화면에 어떻게 됩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얼로그가 가려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액티비티가 있을 때 또 다른 액티비티가 이게 뒤에 액티비티를 반투명하게 비춰주는 액티비티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뒤는 보이긴 보여요. 그죠? 보이는데 포커스는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반투명 띄운 얘가 포커스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이게 액티브 상태가 되고 요 뒤의 상태는 보이긴 하니까 요 상태를 우리가 포즈 상태라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원래의 액티비티를 전체를 불투명하게 다 가릴 수도 있죠. 다 가려버리면 뒤에 있는 이 액티비티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포커스를 잃어버렸죠. 포커스도 잃어버리고 화면도 안 보여요. 그래서 포커스를 잃어버리고 화면도 안 보이는 상태를 우리가 스탑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지 않고 UI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벤트도 발휘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 스탑 상태가 돼요. 스탑 상태가 되면 이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걔는 메모리에서 제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사용자는 어떻게 돼요?
걔가 제거되었다가 다시 나타났는지 제거되지 않았다가 다시 나타났는지 구분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seamless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래요. seam이라는 건 뭔가 하면 바느질 자국입니다. 바느질 자국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스탑 상태에 간 액티비티는 메모리에서 제거될 수도 있고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메모리가 부족하면 제거될 것이고,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제거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액티비티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그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모든 액티비티도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부지불식간에 제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뭔가를 막 입력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게 가려졌다가 다시 태어나면 이 화면에 막 입력하고 있던 게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면에 입력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UI 상태 정보라고 그래요. 그럼 UI 상태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다시 이 액티비티가 화면에 포커스를 가져서 전면에 액티브 상태로 돌아올 때 저장되어 있던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UI 상태 정보를 다 복구를 한 다음에 화면에 딱 보여주면 그 프로그램이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못 느끼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액티비티의 상태가 바뀔 때 유저가 개입해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다? UI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액티비티 스택에서도 다 제거됐습니다. 그러면 그 액티비티는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액티비티가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는 안드로이드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액티비티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매니저 객체가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 매니저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액티비티 매니저 객체가 이렇게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내에 있는 시스템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이제 버튼을 클릭하죠.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따라가 보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액티비티 매니저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 액티비티 매니저가 버튼을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주소록 보는 버튼을 딱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탕 화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탕 화면,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바탕 화면 프로그램이 뭘 하는가 하면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매니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가 우리가 인텐트라고 그랬죠. 인텐트를 보내는데 주소록 프로그램을 띄우는데 주소록 프로그램에 어떤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my activity다. 그러면 주소록 프로그램에 있는 my activity를 띄우려고 한다. 그래서 my activity다. 이렇게 요거를 액티비티 매니저에 딱 전달해요. 그러면 액티비티 매니저는 표를 딱 갖고 있습니다. 표를 어떤 게 갖고 있는가 하면 my activity는 어떤 프로그램, 주소록 프로그램이다 라는 목록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걸 목록을 딱 보고 뭘 하는가 하면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프로세스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앱을 메모리에 실행한다 이런 말로 같죠. 왜냐하면 앱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동작하니까. 그래서 주소록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럼 주소록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겼어요? 프로세스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메인 스레드가 있다 그랬죠. 그 메인 스레드 이게 이제 주소록 프로세스예요. 주소록 프로세스면 주소록 프로세스 내에는 메인 스레드, 이걸 우리가 루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UI 스레드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럼 루프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여기에 이 루프가 있고 메인 무한 루프 있고 뭐가 있어요? 메시지 큐가 있죠.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액티비티 매니저가 여기서 받았던 요 인텐트 있죠. 여기서 받았던 여기 이제 이렇게 받았던 요 인텐트를 누구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여기다 큐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인텐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이 메인 스레드에서 큐에서 이제 끄집어내겠죠. 끄집어내서 해당하는 여기 메시지가 딱 들어왔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my activity를 실행해 달라 라는 메시지가 여기 이제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메인 스레드에서 그걸 딱 꺼내가지고 읽으면 이런 코드는 이제 미리 다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코드가 딱 불리는가 하면 액티비티를 생성해요. new my activity 이렇게 해당하는 액티비티 객체를 생성해요. 그런 다음에 a.on create 이런 함수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뭔가 하면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이 시작될 때 불리는 함수예요. 그것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on create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어디서 불리는가 하면 루퍼에서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 액티비티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onCreate는 액티비티가 처음 생성될 때 불리는 함수고, 그 다음에 onRestore instance state라는 메소드가 불려요. 그러면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이걸 부른 다음에 on 이름이 on restore instance state on restore instance state 이런 함수가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그 이미지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액티비티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a.on start라는 함수를 딱 불러줘요. 그러면 이 세 개의 함수가 on create, on restore instance state, on start가 딱 불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때부터 화면에 보입니다. 이때부터 화면에 보이기 시작해요. 화면에 보임. 이제 안드로이드가 화면을 쫙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on resume이라는 걸 불러줘요. 그 다음에 a.on resume이라는 걸 불러줍니다. 그래서 on resume이 딱 불려요. on resume이 불리고 나면 이때부터는 이게 얘한테 포커스가 가요. 포커스 획득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벤트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벤트 처리가 가능한 이제 요 activity is running이라는 게 이제 foreground로 화면의 전면에 보이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반투명한 액티비티나 다이얼로그가 이 액티비티를 딱 가리죠. 가리면 지금부터는 갑자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살짝 낮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거는 이제 액티브 상태인데 이제 여기서는 포즈 상태가 돼요. 이제 딱 가려지죠. 가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게 딱 가려지죠. 그러면 액티비티 매니저가 여기다가 큐에다가 넣어줍니다. 메시지를 넣어줘요. 뭔가 하면 my 액티비티가 포즈 상태로 바뀐다라는 메시지를 큐에다 딱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 메시지를 받으면 메인 스레드에서 어떤 걸 불러주는가 하면 그 액티비티의 on pause 두 가지를 불러줘요. 여기 보면 on save instance state와 on pause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on save instance state를 불러주고 on pause를 딱 불러줍니다. 그런데 반투명한 게 가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상태가 뭘로 가는가 하면 스탑 상태가 되잖아요. 액티비티가. 그러면 스탑 상태가 되면 on stop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스탑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my 액티비티가 스탑 상태가 되었다
하면 이 스탑 상태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큐에다 딱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액티비티의 on stop 이렇게 불려요.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스탑 상태로 간다. 그러면 요 1번 on save instance date, 2번 on pause, 3번 on stop이 차례대로 쭉쭉쭉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불러주는 게 어디서 불러주는가 하면 메인 스레드, 즉 루퍼에서 이런 코드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스탑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레드가 그 액티비티가 메모리에서 제거되기 직전에는 on destroy가 불려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메모리가 다 이제 가득 차서 확 죽일 수 있죠. 죽일 때는 on destroy 불리고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on start 불리면 여기서부터 보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액티브 상태라 그랬죠. 그 다음에 on pause까지 가면 pause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스탑 상태죠. 그러면 화면에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는데 액티비티가 다이얼로그가 딱 떠 있다가 이 다이얼로그가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뒷 배경에 있는 것이 다시 활성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on pause 활성화 일어나면 on pause에서 다시 on resume이 불렸다가 이제 액티브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on pause나 on stop에서는 도대체 어떤 코드가 이제 이게 들어가는가 하면 포커스를 잃게 되면 그 핸드폰 앱들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웹 브라우저를 봐요. 웹 브라우저를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막 다운로드 하는 도중에 전화가 딱 옵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웹 브라우저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안 보이는데. 두 번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게임 캐릭터로 막 그림을 굉장히 그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전화가 딱 왔어요. 그러면 그 게임이 계속 실행이 돼야 됩니까? 잠깐 멈춰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CPU도 자원을 적게 쓰고 메모리도 적게 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배터리 수명도 길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는 포커스를 잃어버리면 많은 경우에 더 이상 수행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의미 없는 작업을 중단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리소스 사용을 중지한다는 거예요. 리소스에는 메모리도 있을 수 있고 CPU 자원도 있을 수 있고 배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포즈 상태나 스탑 상태에서 중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소스 사용을 중지하는 코드가 on pause나 on stop에 그 코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러면 on pause에는 어떤 리소스를 중단하고 on stop에는 어떤 리소스를 중단하느냐. 이건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는 도중에 다이얼로그가 떠서 게임을 반 정도 가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게임이 뭐 퍼즐 게임이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 뭐 수도코라든지 그런 퍼즐 게임이에요. 혹은 테트리스 같은 게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테트리스가 다이얼로그가 딱 떴을 때 테트리스 블럭들은 계속 떨어져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블럭이. 그건 이제 프롬 짜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화면의 일부가 가려져서 테트리스가 보이는 경우에도 멈추겠다. 그러면 on pause에서 모든 리소스 사용을 멈추는 코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면의 일부가 보일 때는 테트리스 블록이 계속 떨어지게 하고 싶다. 그리고 화면이 다 가려졌을 때야 테트리스 블록들이 떨어지는 걸 멈추겠다. 즉 뭐예요? 스탑 상태가 되었을 때 리소스 사용을 멈추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한 경우에는 on stop에서 리소스 사용을 멈추는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이제 들어봅시다. 다 지우고.
내가 지금 테트리스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임을 딱 해요. 그런데 전화가 딱 옵니다. 블록들이 이제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테트리스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 테트리스를 보여주는 액티비티에 on create, on start, on restore instance state, on resume, start, resume 이까지 불렸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쫙 불려가지고 테트리스 블록이 막 떨어져요. 그럴 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스탑 상태로 가죠. 얘를 가려지니까. 그러면 스탑 상태로 가면 어떤 함수가 불리는가 하면 on save, instance state, on pause, on stop까지가 쭉 불려요. 여기까지 불리고 나면 스탑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탑 상태에서 테트리스 블록 떨어지는 코드를 멈춥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시 전화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테트리스 블록이 딱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소스 사용을 멈췄던 걸 다시 재가동시켜야 되겠죠. 그 리소스 사용을 재가동시키는 걸 어느 코드에서 어느 부분에서 작성하는가 하면 on restart에서 작성해요. 그래서 on restart는 얘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on stop에서 중지했던 리소스 사용을 재가동, 재시작시킴. 이런 일들을 on restart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on stop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메모리 사용을 중지하고 UI 상태 정보도 저장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UI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것, 이거는 왜 저장합니까? 화면에 가려지면 갑자기 테트리스 프로그램이 확 죽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죽었는데 전화 끊고 나면 테트리스가 아까 전에 그대로 상태로 반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여기서부터 다시 쭉 실행이 되겠죠. 쭉 실행이 되면 on create, on restore instance state에서 여기서는 뭘 하는가 하면 UI 상태 정보를 복구합니다. 그러니까 on restart는 프로세스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리소스 재가동을 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onStop에서 저장한 UI 상태 정보를 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그러면 onStop에서 저장한 UI 상태 정보는 onCreate에서 복구하면 돼요. 그런데 UI 상태 정보는 세 군데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데, 저장하는데 어디서 저장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UI 상태 정보는 on save instance state, on pause, on stop 이 세 군데서 UI 상태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요 세 군데서 저장하는데, 예를 들어 on save instance state에서 저장했던 UI 상태 정보의 복구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on restore instance state에서 UI 상태 정보를 복구를 해요. on pause에서 UI 상태 정보를 저장한 경우에는 on resume에서 UI 상태 정보를 복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습이라는 거예요. on stop에서 저장한 UI 상태 정보의 복구는 on create에서 해요. 그래서 요 각각의 대응되는 상태 정보 복구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on start는 뭔가 하면 on start는 화면에 액티비티가 보이기 직전에 호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화면에 보이기 직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을 작성하는 부분이 on start예요. on restart는 on stop에서 UI 상태 정보도 저장하지만 또 뭘 합니까? 리소스 사용을 중지한다는 거죠. 그럼 요 리소스 사용을 중지한 것을 여기서는 재가동시키는 게 on restart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이얼로그가 떠가지고 테트리스가 가려졌을 때 요 배경에 있는 이 테트리스의 리소스 사용을 멈추는 걸 하고 싶다.
그건 어디서 멈추는가 하면 on pause에서 여기서 리소스 사용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럼 포즈 상태에서 리소스 사용이 멈춰지겠죠. 리소스 사용 중지를 하면 이때 중지한 것은 언제 복구하는가 하면 얘가 다시 액티브 상태가 되면 on resume이 불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on resume에서는 on pause에서 중지했던 리소스 사용을 재가동시키는 코드가 on resume에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걸 가시수명이라고 하고 요 사이에 있는 걸 활성수명. foreground라는 얘기는 요거는 액티브하다 이런 뜻이에요. 액티브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함수들을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과 관계되는 메소드다라고 불러요. 정리하면 onCreate에서는 뭐합니까? onCreate에서는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UI 상태 정보를 복구하는데 UI 상태 정보는 onStop에서 저장한 UI 상태 정보 복구하는 코드가 여기 있어요. on restart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on stop에서는 리소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그랬죠. 리소스 사용을 중지하면 on restart에서는 on stop에서 중지했던 리소스 사용을 재가동시키는 코드입니다. 그런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멈추었던 실행을 재개한다. 이런 말인데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on start에서는 화면에 보이기 직전에 호출된다 그랬죠. 그럼 무슨 코드가 들어갑니까? 화면이 보이기 직전에 실행할 코드.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on resume은 뭔가 하면 on resume은 액티브 상태가 되기 직전에 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on pause가 호출이 되면 pause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소스 사용을 중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중지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UI 상태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죠. 그러면 on resume에서는 이때 했던 것을 여기서 재가동, on pause에서 했던 것을 재가동하는 코드가 on resume에 들어갑니다. on stop에도 리소스 사용을 중지하는 뿐만이 아니라 UI 상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죠. 이때 UI 상태 정보를 언제 복구하는가 하면 on create에서 UI 상태 정보를 복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빠졌는데 여기에 on save instance state와 on restore instance state가 빠졌죠. 그것도 이제 on resume 부르기 직전에, 그 다음에 on stop, on pause 불리기 직전에 이제 이런 게 불리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번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번들이라는 것도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과 관계되는 함수들의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액티비티 클래스가 있을 때 액티비티 클래스의 펑션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죠? on restore state, on start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인자를 보니까 인자에 번들이라는 게 인자 이렇게 들어가죠. 번들. 이 번들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자바 배울 때 맵이라는 거 배웠죠. 해시맵, 트리맵 이런 거 배웠어요. 이때 맵은 뭡니까? 키와 밸류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번들은 뭔가 하면 맵처럼 키와 밸류로 저장하는데 키가 스트링이에요. 타입이.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돼 있고 밸류는 어떤 값이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키와 밸류로 번들에다 저장하면 이 번들이 사실은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그걸 이제 안드로이드가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on create나 on restore instance state에서 인자로 넣은 이 번들은 뭘 저장하는가 하면 UI 상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키 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이건 사실은 이제 XML로 구성되어 있어요. XML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생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그 라이프 사이클 관계되는 함수 중에 on start도 있고 on resume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on save instance state에서 번들이라는 게 있죠. 또 뭐가 있는가? on start에서는 그런 그 번들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번들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on 여기에 on save instance state에서 번들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루프가 이렇게 있어요. 메인 스레드에 루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메시지 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메인 스레드입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액티비티 매니저가 어떤 액티비티가 my 액티비티가 포즈 상태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포즈 상태로 간다는 거면 이 포즈 상태로 간다는 걸 메시지로 만들어서 큐에다 딱 넣어줘요. 넣어주면 루프에서는 그 메시지를 딱 꺼내가지고 읽으면 그 메시지 읽어서 뭘 합니까? 아, 포즈 상태로 가는구나. 그러면 처음에 불리는 게 on save instance state 이걸 넣어주는데 인자를 뭘 넣어주는가 하면 번들 객체로 인자를 넣어줘요. 이때 B는 new 번들 이렇게 해서 번들 객체라는 만들어 가지고 딱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 번들 객체는 넣어주고 이제 그러면 요 번들 객체에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번들 객체에 뭘 저장합니까? 여기서는 번들 객체 저장하는 건 UI 상태 정보를 번들에다가 저장을 하는 일을 합니다. 번들에다 저장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러다가 시간이 딱 지나가지고 요 액티비티 매니저가 my 액티비티가 이번에는 다시 액티브 상태가 되네. 액티브 상태가 되네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큐에다 딱 넣어주죠. 그럼 이번에는 액티브 상태가 이제 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루퍼가 이제 my 액티브 상태가 됐구나 하면 a. 뭘 불러주는가 하면 액티브 상태가 될 때 on restore instance state가 불려요. 액티브 상태가 아니라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번들에 저장했는데 이 프로세서가 갑자기 메모리가 부족해서 종료가 됐어요. 이렇게 종료가 팍 돼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주기 위한 정보가 파일에 저장이 돼 있죠. 번들에 저장하면 이 번들은 실질적으로 파일에 저장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파일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액티비티가 다시 재가동합니다. 화면에 딱 다시 떠야 돼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my 액티비티를 이제 실행하라. my 액티비티를 실행하라 라는 실행 화면에 띄워라 라는 메시지를 큐에 딱 넣어줘요. 그러면 그 큐에 넣어준 걸 보고 이제 코드를 딱 불러주는데 뭘 하는가 하면 A는 new my activity 해서 액티비티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번들이 존재하는지를 해봐요. 만약에 번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B를 파일에서 읽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 번들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파일이 없으면 번들이 널이에요. B가 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액티비티에 on create를 불러줄 때 인자로 요 번들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on restore instance state의 함수 인자로 번들
그러니까 on create에 인자로 넣어주는 것하고 on restore instance state에 넣어주는 것하고 이건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두 군데 똑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번들에 저장되어 있는 UI 상태 정보를 보고 on create나 on restore instance state에서 해당하는 그런 UI 상태 정보 복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코드가 이제 들어있어서 내용들이 다 이제 복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헬로 월드를 봅시다. 헬로 월드에 보면 on create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이게 언제 불립니까? 여기 언제 불려요? 객체가 처음 생성될 때, 이 액티비티가 처음 생성될 때 이게 불리는 거죠. on create가 불려요. 이와 같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과 관계되는 함수가 하나밖에 디폴트로는 없는데 여기 이제 라이프 사이클과 관계되는 메서드를 추가하려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generator라는 게 있어요. 손으로 입력해도 되는데 손으로 입력하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override method가 있죠. Ctrl O라고 단축키를 눌러도 돼요.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메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on start 이런 게 있죠. on start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on start 여기에 있죠. 그런데 여기에 override라고 되어 있는데 이 override는 요 함수가 상위 클래스인 appcompat activity 클래스에 미리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의 상위 클래스가 activity 클래스예요. 그래서 액티비티의 하위 클래스로 쭉 되어 있는 거니까 my activity는 메인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하위 클래스입니다. 이런 메소드들이 다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가 하면 액티비티 클래스에 다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그러한 그 메소드를 계속적으로 이제 작성해 놓으면 됩니다. 아니면 자 봐요. 또 이건 generate 이렇게 한 다음에 override method 선택해서 또 여기 보면 on stop 해볼까요? on stop 하면 on stop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그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이 변화가 생길 때 불릴 함수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다 잘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고 할 때는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하는 그 함수들을 충실하게 작성해야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